야, 이준성, 저거 너네 누나냐? 딱 봐도 술집 여자 같은데? 내가 밤에 단둘이 면회해 줄 테니까 여기로 한번 데려와 봐. 백건우 상병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20살 이준성 일병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면회실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춰버렸거든요. 주변 상병들의 비웃음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이준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급의 벽 앞에서 그는 무력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유리창 너머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여자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백건우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이하윤, 겉보기엔 평범한 민간인 같았지만 그녀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707 특수임무단 출신, 현재 국방부 인권감찰팀 소속 소령이었으니까요. 군인은 약자를 지키는 거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실천할 때가 온 거였어요. 과연 백건우는 자신이 누구를 건드린 건지 알게 될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어느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인공은 이준성 일병이라는 20살 청년인데요. 이 친구가 면회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영 무겁습니다. 입대한 지 석 달째인 준성은 아직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선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백건우 상병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병은 27살로 입대 전에 불법 다단계나 수감 전력까지 있던 인물이었죠. 군대에서도 조폭처럼 군림하며 후임들을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백건우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협박과 갈취, 조직적 조롱을 주도하는 교활한 인물이었어요. 특히 언어적 폭력에 능숙했는데 겉으로는 안 걸릴 듯하게 조롱하면서도 뒤로는 물리적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거든요. 야, 네 누나 화장 떡칠한 거 봐라. 술집에서 일하냐? 아니면 더 심한 데서 일하냐? 백건우가 대놓고 이런 말을 던집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상병들도 킥킥거리며 웃어댔어요. 이준성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모욕을 삼켜야 했습니다. 항의라도 하고 싶었지만 계급의 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상병과 일병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어요.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서는 누나 이하윤이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하윤은 32살의 여성으로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민간인 같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연하게 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해 두겠다는 듯한 예리한 시선이었어요. 707특임대에서 7년간 단련된 관찰력이 발휘되고 있었죠. 데려와. 내가 면회 한번 따로 해주지.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하고. 백건우가 동료들과 낄낄대며 이런 말까지 던집니다. 하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다만 주먹만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감정 통제력이 발휘되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동생이 누나 욕을 먹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그리고 감정 하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눈빛 하나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고하는 여성의 침착한 기세가 묘하게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윤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준성은 면회실로 들어가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누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하윤의 표정에선 동생을 향한 실망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향한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면회실에서 하윤은 동생의 손목에 있는 멍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멍의 모양과 색깔이 일반적인 훈련 부상과 달랐거든요. 특수부대에서 온갖 훈련을 받아본 하윤으로서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이거 훈련으로 생긴 거야? 색깔이 이상한데. 하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이준성은 얼버무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누나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윤은 준성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들어 멍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하윤은 7년간 707특임대에서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특수부대에서 각종 훈련을 받으며 온갖 부상을 당해봤거든요. 훈련으로 생기는 멍과 가혹행위로 생기는 멍의 차이 정도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멍은 명백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힘을 준 흔적이었어요. 게다가 현재는 국방부 인권감찰팀 소속 소령이었지만 동생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었거든요. 뒤에서는 백건우 무리가 계속 수근거렸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이 점점 더 저급해지고 있었어요. 야, 진짜 클럽 접대부 같다. 화장 기법 봐. 저런 년이 뭘 안다고. 군대 얘기를. 면회 와서 화장도 진하게 하고. 완전 그쪽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면회실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지만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정보 수집 능력이 발휘되고 있었죠. 준성은 방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훈련 중 실수예요. 별거 아니에요. 누나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고요. 하윤은 동생의 거짓말을 한눈에 알아챘지만 그 자리에서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분노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했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하윤은 부대를 나서면서 백건우 무리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희죽거리며 농담을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하윤의 기억 속에는 이미 모든 얼굴과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부대 안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백건우는 이준성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급수대 뒤편에서였죠. 이런 음침한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야, 네 누나 어디서 일하는지 안 물어왔냐? 그런 화장에 그런 옷차림이면 분명 밤에 일하는 거 아니야? 돈 좀 벌어온다며. 우리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준성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듯 잡았습니다. 백건우는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면서도 겉으로는 흔적이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입대 전 조폭 생활에서 익힌 기술이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고 준성은 아픔을 참으며 끙끙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김혜진 일병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20살의 이 친구는 준성과 동기였는데 말수는 적지만 눈치가 빠르고 마음이 따뜻했어요. 혜진이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당할까봐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군대에서는 정의감보다 생존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혜진이가 백건우가 사라진 후에 물었지만 준성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평소의 상황을 메모하고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죠. 군내에서 나도 당할 수 있기에 침묵했던 과거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편 하윤은 집에 돌아와서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젊은 군인이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 선명했어요. 당시 20대였던 할아버지는 지금의 준성과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보호하려 애쓰셨던 분이었죠. 할아버지, 군인은 약자를 지키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대에서는 약자가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하윤이 사진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전쟁 세대에서 여군 소령인 자신으로, 그리고 지금의 동생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어요. 할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지금 군대에서 짓밟히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사촌형인 윤태섭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촌형은 하윤보다 5살 많은 37살로 어릴 때부터 하윤을 잘 챙겨주던 형이었어요. 군대에서도 승승장구하며 대령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죠. 형,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하윤이가 부탁한다는 게 드문데. 무슨 일이야? 준성이 부대 상황 좀 알아봐 주세요. 정식으로 말고 개인적으로요. 왜? 무슨 일 있어? 준성이가 사고 쳤어?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뭔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촌형은 하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톤으로 말할 때는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다음 면회일이 돌아왔습니다. 하윤이 다시 부대에 나타났을 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습니다.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보폭으로 당당하게 걸어왔거든요. 보통 민간인들이 부대에 면회 올 때와는 확연히 다른 자세였어요. 어깨를 펴고 시선도 전방을 똑바로 응시하며 걸어오는 모습이 완전히 군인이었죠. 간부들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일병들과 달리 이런 걸 알아보는 눈이 있었거든요. 특히 부사관들은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저 여자는 뭔가 군인 같은데? 걸음걸이 봐. 맞아. 어깨 각도까지 완전 군인이야. 저건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럼 왜 민간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이상하다. 오지훈 중대장도 멀리서 하윤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38살의 이 중대장은 무능한 건 아니었지만 문안주의자였어요. 갈등을 피하려고 애쓰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해 구조에 기여하고 있었죠. 말로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보고 무시하고 방조하는 타입이었어요. 백건우가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했어요. 중대장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합니다. 진짜 수상해요. 왜? 뭐가 이상한데? 걸음걸이가 완전 군인이에요. 그리고 눈빛도 심상치 않고요. 일반 민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대장은 고민했어요. 혹시 문제가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문안주의자인 그로서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상부에서 뭔가 지적받을까봐 두려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에 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윤은 그 자리에서
사촌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어요. 형, 이제 정보 좀 주세요. 구체적으로요. 알았어. 근데 하윤아, 너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지?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 완전 작전 모드잖아. 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요. 사촌형은 하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었거든요. 특히 정의와 관련된 일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707특임대 시절에도 그런 성격 때문에 여러 번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었죠. 부대 내부에서도 긴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기세 하나로 사람들을 눌러가는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표정과 걸음걸이, 말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익힌 위압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마지막 면회일이 왔습니다. 하윤이 다시 부대에 나타났을 때 이번에는 오지훈 중대장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리고 뒤에는 백건우 상병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며칠 전부터 백건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거든요. 면회 오는 여자가 뭔가 수상하다는 내용이었죠. 문안주의자인 중대장으로서는 혹시 문제가 될까봐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부대 중대장 오지훈 대위입니다. 중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백건우는 중대장 뒤에서 은근히 우쭐해하고 있었고요. 드디어 자신의 의심이 해결될 것 같았거든요. 면회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대 보안상 확인이 필요해서요. 요즘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하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위험한 느낌이었죠. 707특임대에서 적을 상대할 때 짓던 그런 미소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707특수임무단 출신입니다. 첫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오지훈 중대장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707특임대라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현재 국방부 인권감찰팀 소속 소령 이하윤입니다. 두 번째 폭탄이었어요.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소령이면 자신보다 높은 계급이었거든요. 게다가 인권감찰팀이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촌형은 이 지역 사단장 윤태섭 대령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폭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오지훈 중대장이 벌벌 떨기 시작했고 백건우는 뒤에서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중대장을 부추겨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중대장까지 위험해진 거였어요. 대위님,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부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하윤의 말에 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요. 준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누나, 그동안 말 못해서 죄송해요. 누나한테 피해줄까봐 그랬어요. 하윤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다 해결할게. 이제 더 이상 참지 마. 그리고 중대장을 똑바로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까지 감찰 요청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 감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부대 전체를 제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국방부 감찰단이 부대에 출동했습니다. 하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정식 감찰이었어요. 사단장의 승인도 떨어진 공식적인 조사였죠. 감찰단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두 베테랑 감찰관들이었어요. 김혜진 일병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몰래 녹음해둔 파일들이었어요. 백건우의 협박과 폭언, 금품 요구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평소에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 덕분에 엄청난 양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누나 술집 다닌다며 돈 좀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더 세게 할 줄 알아.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어? 녹취 파일에서 백건우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협박의 수위도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조직적인 괴롭힘이었어요. 박수호 이병도 진술에 나섰습니다. 이 친구도 백건우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 중 하나였어요. 저도 당했습니다. 매일 돈을 뜯겼어요. 안 주면 화장실에서 때렸고요. 얼마나 뜯겼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은 됩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집에 돈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죠. 총 7명의 피해자가 나왔어요. 오지훈 중대장은 감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꼴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중대장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확하게는. 하지만 정식 보고는.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군 전체가 숨기고 있던 가혹행위와 구조적 방임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법회의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이번 사건은 군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백건우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입대 전 전력까지 고려되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년 6개월의 실형이었어요.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도 감옥에 가야 했죠. 금품 갈취와 협박, 그리고 집단 괴롭힘 혐의였어요. 오지훈 중대장은 보직에서 해임됐어요. 그리고 부대 전체 앞에서 공식 사과문을 낭독해야 했습니다. 모든 장병이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38년 인생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족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부하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조한 일들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에 그가 덧붙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급만 달고 있던 겁쟁이였습니다. 진정한 지휘관이라면 부하들을 지켜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어요. 40대 초반의 베테랑 장교였죠. 이분은 다른 부대에서 모범 지휘관으로 유명했던 인물이었어요. 새 중대장은 첫 훈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감시가 아니라 믿음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를 지키는 게 진짜 군대입니다.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선임의 역할은 후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준성도 변했어요. 새로 들어온 후임을 지키며 진짜 선임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말해. 우리는 서로 지켜야 하는 사이야. 계급은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책임지기 위한 거야. 준성이 후임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하유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피해자가 보호자로 성장하는 감동적인 구도였어요. 하유는 부대를 떠나면서 준성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누나가 자랑스러워. 당당하게 살아. 누나도 자랑스러워요.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남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준성은 전역 후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경험한 일들이 오히려 약자를 지키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키워준 거였죠. 특히 학교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자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하윤은 국방부 인권감찰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소령에서 중령이 된 거예요. 계급장도 은색 다이아몬드 3개에서 대나무 잎 2개로 바뀌었어요. 그녀가 담당한 사건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됐고 군 내부의 인권의식도 많이 개선됐었거든요. 어느 날 한 병사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었어요. 중령님 덕분에 저도 후임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군대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부대에서도 하윤 중령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어요. 덕분에 아무도 함부로 괴롭히지 못해요. 하윤은 편지들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부대를 바꾸고 한 부대의 변화가 한 세대의 진화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군 전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사무실 벽에는 외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액자에 넣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약자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준성도 가끔 누나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전역한 후에도 둘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거든요. 누나, 요즘 어떤 사건 담당해? 비밀이야. 하지만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는 사건이 많이 줄었어.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로. 우리가 있어서 다행이지. 내가 용기를 내줘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게 자신의 평생 사명이라고. 707특임대에서 배운 건 적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용기는 약자를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였죠. 군인의 명예, 가족의 사랑, 그리고 정의의 실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된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진짜 국민을 지키는 군대, 약자를 보호하는 군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습니다. 계급장의 다이아몬드와 대나무 잎이 상징하는 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고, 별이 의미하는 건 권위가 아니라 헌신이었어요.